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은 다 불러드렸죠? 네, 그래요. 생각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저하고 한번 풀어보게요. 그래요? 예, 좀 이따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돈입니다, 돈.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은 부동산의 개념이네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의 개념을 칠판에 쓰지 않고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체계화시켰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네 가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또 똑같습니다. 여기에 민법 아닌 다른 법률에서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해주는 게 있다. 그것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한다. 강업재단, 강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이게 법률적 개념이야. 자,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다음에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됐습니까? 됐지. 자,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복합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두 개 묶어서 하나로 보는 개념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가지고 속인다. 복합 부동산 가지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속이고 복합 부동산 가지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속인다. 기억납니까? 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자고요. 자, 1번은 틀렸죠? 이거는 1번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은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거는 강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야 되잖아요. 자, 2번 볼까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이러면 틀린 말이야.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강업재단, 공장재단 등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강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요. 소비재로 보는 것은 기술적 개념이다. 틀렸죠? 둘 다 무슨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 둘 다 경제적 개념. 4번이 옳은 말이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답은 4번. 자, 그러면 5번은 공장재단, 어업권, 자동차는 준부동산으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1번은 틀렸다. 그러면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 2번.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정착물은 또 제가 해볼게요.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부동산화 돼버린 거. 이게 정착물이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고정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가건물, 묘목, 그 다음에 가식증의 수목, 뭐 신문 가판대,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항구성이 없으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정착물이다.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과 같은 수목에 됐다. 등기된 임목, 건물을 주택 상가라고 표현해서 나왔다. 이런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있다. 그걸 종속 정착물이라고 한다. 나무, 수목, 돌담, 울타리, 제방, 담장, 국어, 포장, 도량 이런 것들도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본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게 이제 토지 정착물의 구분. 그다음에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 부착 방법,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설치 의도 이런 것들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했다.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약정이 있었다면 정착물로 볼 수도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이 기재된다. 이게 정착물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수목, 울타리, 돌담, 교량,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토지보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로 취급된다.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로 취급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상가, 주택 등의 건물은 토지소유권에 미치지 않는 토지정착물이다. 상가, 주택, 건물, 토지정착물이죠. 토지소유권에 미치지 않죠. 그래서 2번 옳은 말이고 3번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후들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된다. 4번 분리 제거할 때 기능 및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면 무조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5번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한 거는 정착물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후보지 이행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3번 문제에서 후보지 이행지 나왔습니다.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후보지. 이행지, 용도지역 내에서. 그럼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후보지 이행지에서 용도 전환된 토지라고 나오면 오대 X다. X.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 이행지 이제 개념 끝났잖아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부동산의 특성 뭐에서 파생된다?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돼 나온다. 용도의 다양성에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오고 용도 전환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토지의 절대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절대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토지 절대량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돼 나오고 여기서 용도 전환이라고 보면 돼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이다.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토지 절대량은 변화가 없다. 토지의 절대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량 불변이다. 불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절대량이 증가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토지 절대량 증가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래요? 토지 절대량이 증가다. 절대량 증가.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토지 절대량의 증가다. 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자, 얘에다가 똑같은 말이 부증성의 예외.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절대량 증가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예요. 가끔씩 이제 후보지 이행지가 뭐가 나오냐면,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구권, 후보지 이행지의 용도를 결정해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권을 결정하자. 수권. 동일 수권 결정이라든지 용도를 결정하자.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 나오면서 동일 수권, 용도 결정, 이런 논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떤 토지가 후보지다 이야기다. 어차피 용도 전환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택지인데, 농지인데 택지가 돼가고 있다. 그럼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농지가 택지로 가고 있다. 그럼 후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거지가 상업지로 되고 있다. 그럼 이행지잖아요. 이행지? 그러면 주거지가 상업지로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토지는 상업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갔는데 평가다가 평가로 갔는데 그 토지가 주거지다. 그러면 주거지로 평가해 주면 돼요. 주거지면 그러면 주거지로 용도 결정하고 주거지로 동일 수권을 결정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업지다. 그럼 상업지로 동일 수권, 상업지로 용도를 결정하면 될 건데 그런데 주거지의 상업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어요. 이행지죠. 그러면 이 토지의 동일 수권을 이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로 볼 것인가 상업지로 볼 것인가 그게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권 용도 결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가 돼요? 상업지가 되겠잖아요. 어차피 택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권은 용도는 용도 전환 후의 용도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가고 있다? 그럼 어차피 상업지가 될 거니까 상업지의 동일 수권을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권 용도 결정은 용도 전환 전의 용도입니까? 후의 용도. 전환 후의 용도로 봐주는 거야. 후의 용도로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런데 성숙도가 낮대요. 성숙도가 낮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전환의 정도가 완만하다.
그러니까 성숙도가 낮다든지 전환의 정도가 원만하면 용도 전환 전으로 봐야 되지. 용도 전환 전으로 봐줘야 되겠죠. 전의 용도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3번 문제가. 그럼 3번 문제 다시 가봐요. 1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택지 지역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2번. 산지가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으면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그러니까 1번, 2번은 후보지, 이행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3번.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의 동일 수권. 이행지의 동일 수권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상업지의 동일 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상업지가 용도 전환 후죠. 그러니까 3번이 옳은 말이야. 3번은 주거지가 상업지로 되고 있으면 어차피 이 상업지가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 용도 전환 후의 용도의 동일 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성숙도가 낮다. 전환의 정도가 완만하다면 그럼 용도 전환 전이니까 그때는 주거지로 봐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4번. 전지가 주거지로 용도 전환 중이면 이행지이고 틀렸죠. 전지는 농지지역, 주거지는 택지지역,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이니까 이거는 후보지. 전지가 답지로 용도 전환 중이면 이것은 이행지. 됐습니까? 예. 자, 5번.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행과 전환이 완료되면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다. OX, X. 토지 절대량이 증가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 옳은 거. 1번. 부증성은 토지를 대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옮겨야 된다. 틀렸죠? 대체 불가능은 비대체성. 대체란 말 나오면 무슨 특성? 개별성. 2번. 부동성은 토지의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틀렸죠? 토지의 공급 비탄력적.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부증성. 그럼 1번, 2번 틀렸습니다. 3번. 영속성은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소득이 구조가 자본율에 근거화된다. 3번이 옳은 말. 그럼 4번. 개별성은 토지용에 있어서 예부 효과에 근거한다. 예부 효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성, 인접성이 나와야 되잖아. 5번.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에 진출입을 자유롭게 한다. 아니죠. 곤란하게 만들죠.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의 진출입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그럼 제가 영속성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볼게요.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다. 비소멸성. 그래서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야. 토지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영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투기의 대상으로서 각광을 받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소유 이익과 사용의 이익으로 분리해버리고 되고 있습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고려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나타난 것은 영가이수다. 영속성 때문에 수익하는 법 중에서 직접 하는 법에 근거가 된다. 되셨죠? 자, 그게 영속성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영속성 아니라 다른 거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영속성 있잖아. 그럼 다음 주는 안 보고 다다음 주에 부동성이나 부증성을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럼 되잖아요. 천천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합시다. 5번.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수요 공급이네요. 5번부터는. 5번 문제는 넉넉잖아요. 박스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몇 개인가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럼 가자고요. 기업. 인구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했습니다.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은 수요량을 증가시켜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OX, O. 어느 분들은 교수님 수요량을 증가시켜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인구가 변하든 부동산 가격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화해요. 다만 이름이 수요 변화냐 수요량은 변화냐 그 차이만 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에요. 자, 니은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가 일반적이다. 아마 이게 여러분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수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가 본원적 수요고 이걸 직접 수요라고 그래요.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 자, 본원적 수요가 직접 수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래서 음식 시켜 드시면서 우리는 본원적 수요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입으로 먹어버린 게 본원적 수요야. 그러니까 최종 소비해버린 게 본원적 수요라고요. 근데 이제 파생수요는 이런 게 파생수예요.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사서 라면을 요리해서 팔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라면 주인이 라면을 사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라면을 사서 라면을 조리해서 팔잖아요. 그런 게 파생수요란 말이에요. 자, 밀가루 샀어요. 밀가루를 사서 내가 밀가루에서 그냥 먹었다. 그게 본원적 수요예요. 근데 밀가루를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게 파생수요라고요. 그러니까 칼국수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밀가루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밀가루 수요는 어디서 파생됐어요? 칼국수 수요에서 파생됐잖아요. 그런 것을 파생수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파생수요는 어떤 것에서 파생되는 수요를 파생수요라고 해요. 이 본원적 수요는 내가 먹어버린 거. 그러니까 파생수요는 본원적 수요에서 파생돼 나온 거. 이걸 파생적 수요, 파생수요라고 그래요. 이거는 간접수요죠. 간접수요. 자, 그러면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농산물 수요. 농산물 수요는 내가 농산물 사서 오이 사서 먹는다. 그게 본원적 수요예요. 그럼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산물의 공급은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농지의 수요는 뭘까? 증가하겠죠. 왜요? 농산물 수요 증가.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 농산물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래서 농지의 수요는 농산물의 수요에서 파생돼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주택의 수요. 내가 주택 샀어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 수요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주택의 수요에서 뭐가 파생돼 나와요? 주택의 수요? 택지의 수요가 파생돼 나오잖아요. 택지의 수요. 이렇게 토지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수예요. 그럼 내가 토지를 먹어버렸다. 그게 토지의 본원적 수야. 그럼 토지 먹어보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토지의 수요는 대부분이 무슨 수요? 파생수요 성격을 한다고. 파생수요. 의미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본원적 수요, 파생수요는 시험에 내온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 알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요는 대부분이 파생수요 성격을 한다. 자, 그래서 토지의 수요는 파생수요 성격을 합니다. 파생수요 성격을 갖는다. 자, 그런데 토지의 수요가 반드시 파생수요 성격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수요는 파생수요 성격을 가져요. 근데요, 제가 휴양지에서 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토지가 유원지, 휴양지, 관광지로 이용 중입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의 수요가 본원적 수요가 돼요. 직접 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토지에서 놀고 갔다. 그 토지에서 놀고 갔다. 그 토지를 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로, 이게 다 생산 요소잖아.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 요소고, 택지는 주택의 생산 요소고,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수요되면 그것은 파생 수요고, 토지가 생산 요소가 아닌 다른 수요가 됐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관광지가 됐다, 유원지가 됐다, 휴양지가 됐다. 그것은 본원적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뭐다? 파생 수요 성격을 갖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 지문은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자, 디귿.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그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다. 거래량이 불변. 탄가 비거니까 거래량 불변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은 상승하겠죠. 거래량은 뭐고? 불변이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말이에요. 자, 가격은 상승하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죠. 자, 디귿 지문을 제가 그림으로 해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그럼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D제로가. 여기가 균형점이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수요가 증가했으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도 하잖아요. 이렇게 D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균형점. 그럼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다. 거래량은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거래량? 가격은 상승한 거죠. 가격은 상승. 자, 니을. 용도상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용도상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체제야. 대체제. 그러면 니을은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대체재 가격 상승은 해당 지하 부동산의 수요를 뭐한다?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 그런데 감소하기 위해서 니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니을에서 기억할 거. 용도상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가 뭐라고요? 대체재. 우리는 수도 없이 있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하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지하의 수요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기억나시죠? 자, 미음. 수요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 때문이다.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수요 변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미음 옳은 말이죠. 자, 비읍.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OX. X. 무슨 우측 이동이야. 우측 이동 않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어쨌든 간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우측 이동을 봤다. 그래도 틀린 건 되네. 어차피. 자, 이거 봐봐요. 이걸 우측 이동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건 틀린 거잖아. 어차피. 맞지? 그건 어차피 맞았네. 그래서 맞추기는. 서울만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비읍은 우측 이동이 좌측 이동이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좌측 이동이다. 그게 아니라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고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읍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자, 2개는 명백하게 틀렸고 니은의 파생수요가 모른다면 그럼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줘야 되죠. 자, 니은에 나는 이게 모르겠다. 파생수요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걸로 보자. 그럼 3번을 해야 될 것이고. 자, 니은 옳은 말을 본다. 그러면 2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번 아니면 3번을 찍어야 되는데 1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5번 찍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1번은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거기 6개 중에서 틀린 게 5개가 나올 일은 없을 거고 느낌으로 그러잖아요. 지문 6개인데 그 중에서 틀린 게 5개일까? 이건 좀 의문이잖아. 그러면 4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1번은 절대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에서 골라야 되겠지. 자, 6번 유량 변수는 뭐든 못 게임인가 그렇습니다. 자,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그래, 지대. 그러면 토지 사용료는 유량, 저량, 유량. 그 다음에 니은 순자산 가치, 저량. 디귿 아파트 생산량, 유량. 니을 통화량, 저량. 그 다음에 미음 부채. 그 다음에 비읍 자본량 다 저량. 그럼 유량은 2개. 기억하고 디귿. 자, 지대. 여러분들 지대가 토지 사용료야. 토지 사용료. 지대가 토지 사용료라고요. 그럼 지대는 유량, 저량. 지대 유량, 저량. 유량.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안 맞았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자, 지가는 토지 가격이야. 토지 가격.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그럼 유량, 저량.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저량이다. 여러분 답안지 냈습니까? 답안지 안 내요? 그러구나. 답안지 내서 채점하고 그러면 좀 더 재밌는데. 자, 답안지 채점 내고 그러면 좀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별로 가는데 이제 어떤 학원들은 쭉 가다 주면 이제 점수가 나오죠. 점수가 나오고 1번은 몇 사람이 틀렸고 1번에다가 가장 많이 오답을 한 것은 몇 번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우리 학원 또 채점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괜찮아. 채점하면 또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채점하는 어떤 학원은 채점에서 또 게시해. 이름을 쓰지 말아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또 어떤 학원은 가니까 또 이렇게 있대요. 어떤 학원은 거기다가 연습하기 위해서 답안지에다가 그다음에 수험번호 여기 나왔지 여러분들. 수험번호를 거기다 쓰라 하시대. 실제 수험번호를 써보라 하더라고. 수험번호 나왔잖아요. 수험번호를 먼저나 쓰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수험번호 한번 써봐. 다음에 계속 시험 볼 때 내일도 시험 보고 모레도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수험번호 써라고. 그 연습이니까. 자, 그래요. 자, 6번. 제가 6번 유량, 저량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하셔야 될 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할 수 있죠. 생산, 거래, 변동, 신규는 유량이다. 그 다음에 기존, 중고, 재고는 뭐다? 저량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부채가 나왔습니다. 부채. 그 밑에 뭐라고 쓸래요? 부채 나왔어요. 그 밑에 빚이라고 쓸래요? 부채 나왔습니다. 그 자본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동으로. 부채 나오면 자본 나온다고 했잖아요.
더하면 뭐가 돼요? 자산이요. 다행입니다. 1이라고 안 해서. 자, 더하면 무조건 1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나왔습니다. 더했죠? 이번엔 뭐 할까요? 나눕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무조건 자본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 되고, 나누면 이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했어요. 부채 나오면 무조건 자본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고, 부채 나오면 자본 나오고, 나누면 그게 뭐가 되고, 부채 비율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유량, 저량, 저량. 전부 다 저량. 부채도 저량, 자본도 저량, 자산도 저량. 됐습니까?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 A 회사가 있다. A 회사의 부채는 4만 원이다. 근데 자본은 16만 원이다. 그러면서 두 개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면서 무엇과 뭘 물어봤을까요? 자산은 얼마냐? 부채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A 회사의 부채는 4만 원이고 자본은 16만 원이다. 그럼 자산은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렇죠? 그럼 이번엔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부채 4만 원. 4만 원. 그 다음에 자본 16만 원. 맞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4, 16, 4분의 1. 몇 퍼센트? 25%.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나오면 무조건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고 나누면 부채 비율이고 세 가지는 뭐고? 저량이고. 됐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7번 갑니다. 7번 틀린 거 그런데 7번은 타이틀 한번 달아볼래요? 여러분들 저하고 했던 거 약속했던 타이틀. 탄갑이고 7번이 탄갑이고 나 너하고 1월달부터 수업했는데 처음 들어본다. 탄갑이고. 그러면 아마 지금 40 몇 일 남았을 텐데 거기다 365를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탄, 가, 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량 불변. 되셨죠? 이 문제 물어보겠잖아요. 자, 그럼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무엇부터? 너 거량 불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거량은 불변이고 가격만 상승한다. 됐죠? 그러니까 1번 했으니까 여러분 4번까지는 보시라고. 나는 뭐든지. 난 더 이상 못 하고 있어. 죽어볼 것 같으니까. 자, 그럼 5번. 5번을 가자고요.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그럼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무엇부터? 가격 불변. 자, 이때 공급이 뭐 했나요?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은 뭐야? 불변이지. 자, 거래량은요? 증가. 근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이봐요. 예전에 7번 같은 문제를 주면 어떻게 답을 줬냐면, 자, 5번에서 답을 주면 이렇게 써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이 가격을 불변이라고 하고 가격을 상승, 가격 하락 줬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찾아냈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예전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상승, 하락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집은 금방 찾아냈다고요. 근데 요즘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 불변 준다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거래량 불변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 가지고 요즘은 장난치지 않는다. 탄과 비거에서 예전에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이 불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상승,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금방 우리가 찾아냈다고요. 근데 요즘은 완전 탄력적 주면서 가격 불변 준다고요. 그러면서 거래량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거래량.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주면 거래량 불변 딱 주고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봐요. 이것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봐봐요. 지금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 증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 못하고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인데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고. 뒤에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 이렇게 하셔야 돼. 특히 여기다 공급을 감소 주잖아요. 감소를 지금 우리 머릿속은 증가가 더 익숙해요. 증가가. 우리 머릿속은 상승, 증가, 오른쪽이 다 익숙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이 감소했는데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해도 이걸 보면서도 오른 걸로 돼버린다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다 감소다? 증가, 감소라 해서 답이 몇 번? 5번. 자, 8번 문제는 균형가격 계산 문제네요. 8번 문제. 8번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자,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는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원래 균형점. 원래 균형점에서는요. 원래 균형에서는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졌는데 공급함수를 먼저 쓰라겠잖아요. 그럼 공급함수는 2P 플러스 200. 수요함수는요. 수요함수는 800-3P. 800-3P. 그럼 P를 모아라. 그러면 2P 플러스 3P니까 몇 P? 5P. 5P에서 800-200. 그럼 5P는 몇? 600. 그러니까 P는 얼마일까? 120. 자,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120. 자, 균형 거리량 Q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 P 120을 공급함수, 수요함수 어디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공급함수 대입합니다. 2 곱하기 120. 그러면 240에다가 플러스 200이니까 얼마? 440.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은 120이고 단위 생략. 그 다음에 거리량은 440이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입니다. 새로운 균형에서는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다 바뀌었어요. 공급함수는 2P 플러스 100.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공급은 감소했어요. 원래는 2P 플러스 200이었는데 새로운 공급함수는 2P 플러스 100이니까 공급이 100이 감소한 거라고요. 물론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수요함수는요. 1000 마이너스 3P. 됐지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P 넘기면 5P. 5P는 얼마? 900. 선생님 왜 900이 됐는데요? 1000에서 100 뺐으니까 900이 되겠죠. 자, 그럼 P는 180. 자, 그럼 Q는 180을 공급함수에 대입한다. 자, 2 곱하기 180. 그럼 360 플러스 100. 그러면 460. 원래 균형 가격은 120. 새로운 균형 가격은 180. 60이 상승. 원래 균형 거량은 440. 새로운 균형 가격은 460. 그럼 20이 증가. 됐습니까? 다음 몇 번? 3번. 내가 왜 틀렸을까? 그렇게 하십니까? 자, 9번 갑니다. 8번 문제보다는 9번 문제가 형태가 더 잘 나왔죠. 9번 수가탄 줬습니다. 수가탄 몇 줬나요? 수가탄 몇? 2. 그 다음에 수소탄 줬습니다. 탄력성 이렇게 두 개 주어지면 그럼 무조건 저처럼 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답이에요.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제 열등이 따지라 했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3이면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이건 정상제다. 정상제.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러면 거의 뭐 90% 숫자만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또 수요량이 몇 개 나왔어요? 2개잖아요.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량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량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10% 수요량이 증가하고 여기서 수요량이 10% 증가했다고 봐요. 그럼 전체 수요량은 얼마 증가? 20 증가. 됐죠? 자, 그런데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10 증가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량이 만약에 여기서 뭐 5%가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 수요량은 5%가 증가. 이게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자고요. 자, 가격이 상승했으면 하라겠습니까? 상승.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그럼 가격 2% 올라갔다.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가격이 올라간 수요량은 감소. 감소 몇 퍼센트? 4%. 2가 됐으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봤는데 수요량이 2% 증가하려면 그랬어요. 증가하려면 수요량이 2% 증가하려면 그럼 수요량이 2% 증가한다. 여기 수요량이 분명히 4% 감소했죠. 그럼 수요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개. 그럼 이 두 개를 수요량을 합쳐서 수요량이 2% 증가한 거예요. 수요량이 2%가 증가한 거라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4%가 떨어졌는데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수요량이 2% 증가했으면 여기서 수요량이 몇 퍼센트? 6%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수요량이 6%가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맞죠? 그렇게 되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위에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제 자기 쓰임표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것만 남는 거야. 이건 남아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인데 수요량이 6% 증가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되냐? 정상계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소득도 증가해야 되죠. 몇 퍼센트? 2%. 그래야 3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은 2%가 증가한다. 답은 3번. 자, 10번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러면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제가 탄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입니까? 정성적 지표입니까? 탄력성. 정량적 지표잖아요. 자, 10번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입니다.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먼저 공식 알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정량적 지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수가탄에서는 공식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 수가탄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졌다. 그래서 탄력적이면 뭐한다? 완만하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 곡선 형태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기울기는 크다 작다. 기울기 작다.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하잖아요. 탄력성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에 쌓일까 갖는다. 근데 기준은 1이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을 한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가 변한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라고 한다. 그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은 10%부터 크게 변한다.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큽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큽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됐죠? 자,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은 수평선.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수요 곡선은 수직선. 기억납니까? 그럼 탄력적이면 완만하고 비탄력적이면 급경사다. 이거 했고 세 번째가 수가탄 결정률이라고 그랬어요. 수가탄 결정률은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대체량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적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상업용, 공업용이 비탄력적에 나오면 그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주거용이 탄력적이란 말은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탄력적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은 주거용에 비해서 뭐다? 비탄력적이다. 실제로 제가요, 주거용은 탄력적이다 그렇게 내잖아요. 그럼 거의 다 맞춰요. 그런데 상업용, 공업용이 상대적으로 주거용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많이 못 맞춰 또. 이게 희한합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반대로 하면 더 틀리시더라고. 자, 그게 이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인데,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4개가 똑같아요. 첫 번째, 수요 등 공급은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영위할수록 탄력적. 두 번째, 시장은 탄력적이라고 기억했죠. 시장은 탄력적인 C는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선보다 탄력적이다. 수요 등 공급이든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됐죠? 그 다음에는
공법상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 이거는 수요 공급이 공통적인 거야. 그럼 이제 수요로 다시 오면 수요에서는 부동산 수요든 무슨 수요든 간에 일반 재화 수요든 간에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생필품 비탄력적, 사치품 탄력적, 주거용이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치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고가품, 신규 부동산이 탄력적, 고탄력.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나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에서는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면 탄력적, 곤란하면 비탄력적. 가격이 급상승해버리면 비탄력적. 생산 요소의 가격이 급상승했다, 생산 요소 구입이 곤란하다,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된다, 비탄력적.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서서히 상승해진다면 상대적으로 탄력적.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 기간 짧다, 인형 눈 끼우는 거 빨리빨리 공급된다, 탄력적. 재화의 생산 기간 길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유조선 3년 걸린다겠죠, 비탄력적. 기억납니까? 네, 그렇지. 유유시설이 존재하고 저장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 신규 부동산 공급과 중고 부동산 공급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 중고 부동산이 탄력적. 신규 부동산 공급은 빨리빨리 안 되잖아. 생산기간의 장기성 때문에. 되고 있나요? 예. 자, 이게 탄력성과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가탄 결정요인 했습니다. 그럼 수가탄 결정요인, 여러분 저처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가탄 결정요인이 나오면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수가탄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얘는 B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얼마한다?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 그럼 B는 같은 방향일 때 비탄력적이라 했는데 시험은 비탄력적이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라고 나온다? 1보다 작으더라 나온다. 비탄력적이란 말이 탄력성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라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수가탄이 1보다 작을 때라고 나온다. 작을 때. 자, 그럼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는 소리야. 그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요, 반대 방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이니까 탄력적일 때는 반대 방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가 할 필요 없잖아요.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이다. 이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총수입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총수입 불변. 됐습니까? 자, 그런 거 했어요. 자, 그러면 10번부터 가요. 이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틀렸죠? 2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보다 비탄력이 된다. 틀렸죠? 자, 시장이 탄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 수요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된다. OX? O. 4번.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공급의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으로 된다. 보다 비탄력적으로 된다. 5번. 측정 기간이 길수록 이게 장기란 소리야.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네. 자, 11번 갑니다. 11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좋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쉬우니까 제가 쓰지 않을 겁니다. 경기 변동 다음에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분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부동산 용도별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또는 경기 변동 유형,
순환적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적 변동, 장기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은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 한다. 순환 변동은 4개의 국민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안공량. 그 다음에는 거래량. 거래량을 보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실적, 등기 실적 본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 가격 변동에서는 중요한 지문 하나 알고 가야 된다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면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됐습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타로 공실, 공가,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이 기타 지표가 된다. 자, 그러면 측정 지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 다르다. 불규칙적, 불명확, 비대칭적, 그 다음에 용도별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같은 도시도 지역별로 가다 다르다. 다르다.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일반적으로 뒤따라간다. 후행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행, 역행, 독립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반대로 가고 상업용, 공업용은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됐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말은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의 차이가 크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이런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이게 끝나고 나면 순환 국면별 특징이 나온다. 그러면 상, 하, 도, 하, 상, 수. 됐습니까? 이러면 됐지. 자, 이렇게 하고 11번 갑니다.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이 삐죽삐죽 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 또 한다고. 자, 기억. 박스 기억합니다. 옳은 것만은 묶인 거. 자, 옳은 거는 묶인 건데 또 틀린 것만 고른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렇지. 자, 기억.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길고 진폭은 크다. OX. O.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길고 진폭은 크다. 진폭이 크단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진폭이 크단 말은 진폭이 길다? 진폭이 크단 말을 다른 말로 진폭이 크다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11번의 기억에 부동산 경기 진폭이 크단 말을 진폭이 크단 말은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진폭이 크려면 정점 뭐하고 높고 저점은 낮다. 저점은 낮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진폭이 큰 거라고요.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역별로 부동산 종류, 용도별로 경기 변동 양상이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틀렸습니다. 디귿.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가 틀렸습니다. 틀렸죠? 불규칙, 불명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역순하지만 틀렸죠. 후순환, 후행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상, 하, 도.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음 옳은 말이고, 비읍. 일반적으로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하겠죠. 다음에 합시다. 매도자는 단기를 하겠죠. 그래서 비읍도 옳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비읍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미음, 비읍. 답 몇 번입니까? 2번. 자, 12번까지 풀어볼 겁니다. 12번. 주택시장, 주택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주택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수준이 바뀌어서 이용 주체가 바뀌는 주택 순환 현상이라 한다. 주택 순환 현상.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하향여가.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것을 하향여가. 저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가주택이 바뀌는 것을 상향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고비하, 저가상. 이렇게 기억나지? 고비하, 저가상. 자, 그러면 1번. 주택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상향여가.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싫어요. 나는 고가주택이 좋아요. 이때 나타나겠네. 2번. 임대료 보조해 줬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 계층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3번.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가주택이 임대료를 한다? 상승한다. 3번 질문 너무너무 옳은 말. 3번 질문 실제로 나왔던 질문.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저가주택 시장에서 기존 임대료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저가주택 임대료 상승한다. 자, 4번이 저가상이야. 저가상. 자, 봐봐요. 저소득층 주거 중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으로 인한 가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면 개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개량 비용이 더 크면 개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상향여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상향여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 개량 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이 더 커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요. 그다음 5번.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하겠습니까? 아니라겠습니까? 아니라겠잖아요. 그게 5번이죠.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보다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라겠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13번부터는 10분 쉬었답니다.